유언장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언장이 내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보시면 SCH이라고 되어 있는데 ESCHEAT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국가 귀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손님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큰 그 잘못된 지식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유언장이 없이 죽게 되면은 나의 모든 재산이 국가로 귀속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유언장이 없이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intestate succession rule이라고 돼 있는데 유언장 없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룰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가 첫 번째 200,000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재산은 내 자녀 자식분들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룰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언장을 쓰시는 거라면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보통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부분이 부동산이세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인베스트먼트로 사 놓으신 집이라든지 그런 집의 소유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유언장이 굳이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를 들면은 어, 이 명의를 받으실 수 있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인트 테넌시라고 하고 그 다음번은 테넌시 인 커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 테넌시로 만약에 이 집을 받으셨다, 공동 명의로 받으셨으면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나머지 분이 돌아가신 분의 명의를 자동으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유언장이 없어도 그 석세션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큰 재산이 조인트 테넌트로 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굳이 유언장을 쓰실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대부분이 공동 명의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registered instrument, 이제 보통 RRSP나 RESP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데 RRSP나 RESP로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굳이 유언장을 또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RRSP나 RESP 같은 경우에는 그 어카운트 오픈을 하실 때 내 베네피셔리, 그러니까 수혜자가 누군지를 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인스트루먼트를 통해 가지고 수혜자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굳이 유언장을 쓰실 필요 없이 그 수혜자 이름에 맞춰서 사망 시에 그 재산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유언장을 또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로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캐나다에는 재산이 별로 없으시고 한국에만 재산이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온타리오에서 쓰신 유언장은 한국에서 100%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재산 배분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유언장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배분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념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장이 없이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는 intestate succession rule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언장을 또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위에 있는 내용으로 조인트 프로퍼티로 돼 있고 조인트 테넌시로 돼 있는 프로퍼티가 있고 그다음에 레지스터드 인스트루먼트 RRSP, RESP, 인슈런스 뭐 이런 것만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모든 재산이 한국에만 있으시다. 그러면은 온타리오에서 굳이 유언장을 만드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언장으로 만약에 유언장을 그래도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 유언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유언장 안에 있는 내용을 집행하는 집행인을 선정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내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선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유언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재산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받을 건지를 이제 유언장을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 네 번째로 레가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남겨주고 싶다라든지 자선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뭐 이런
공익단체에다가 내 재산의 일부를 주고 싶다. 그러면 그것 또한 유언장을 통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후 준비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장래는 크리메이션을 해라라든지 아니면 크리메이션 하지 말고 내가 장지를 마련했으니 그곳에다가 이제 장지에다가 묻어달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 그 원하는 사후 준비에 대한 내용을 유언장에 또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제 손님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미스터 킴이라는 이분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만나뵀던 모든 분들의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종합해가지고 오늘 유언장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인물이시고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57세라고 가정을 하고 결혼 30년 차이시고 자녀분이 3명이시고 부인분은 성업 중인 꽃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큰 아드님은 26살이고 일찍 결혼했지만 현재는 아내와 별거 상태이고 3살 된 딸이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따님, 큰 따님 같은 경우에는 24살이고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랑 약혼을 한 상태고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결혼 후 결혼은 2년 후 석사 공부가 끝나면 할 예정으로 이제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고요. 마지막 김 선생님의 막내 따님 같은 경우에는 17세로 미혼이고 아직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미성년자죠. 그리고 장래 희망은 뭐 소아과 의사가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의대 진학이 어렵지 않을 듯 보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이분의 유언장이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자녀분들과 사모님을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가정을 하기를 번의 싱글 디태치드 하우스 여기에 직접 거주하는 현 거주지 메인 레지던스로 현 시가가 1.8 밀리언이고 부인과 공동 소유를 하고 계시는데 조인트 테넌시로 갖고 계시는 거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투자용 콘도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모님과 공동 명의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김 선생님이 단독 명의로 갖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분이 유언장을 쓰시면은 어떤 내용으로 이 재산을 배분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자산은 현금으로 55만 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Registered Instrument 아까 말씀드린 Tax-Free Savings Account라든지 Life Insurance RRSP가 이 정도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유언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유언장 집행인 선정, 미성년자 보호, 그다음에 재산 분할, 그다음에 레거시, 사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부가 유언장을 같이 작성을 하시는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executor는 서로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은 나머지 분이 남편분이 될 수도 있고 사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분이건 사모님이건 먼저 돌아가신 분의 일을 남아 계시는 스파우스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보통 부부가 같이 유언장을 만들 때 서로 이제 그 집행인으로 선정을 하시는데 집행인을 한 분만 선정을 하시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두 분이 같이 여행을 하시다가 같이 사고가 나셔가지고 같은 시간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유언장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인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언장은 집행을 할 수 없는 유언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레코멘드 해드리는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alternate executor라고 해서 두 번째로 만약에 그 남편분이나 그 부인분이 안 계시거나 못 하시는 상황이 되면은 다시 그 사람이 이어받아서 유언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친구분이 될 수도 있고요, 신탁회사가 될 수도 있고, 가족분이나 친척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유언장 집행자는 두 분을 선정을 하는 게 정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를 위한 준비를 유언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막내 따님이 미혼이고 아직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부인분이 먼저 돌아가신다든가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은 남아있는 그 부모가 guardian of the property custodian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로 두 분이 같이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자녀를 누가 보호를 할 수 있는지를 유언장을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guardian of property라고 하고 두 번째는 custodian이라고 하는데 guardian of the property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받을 재산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요. custodian은 그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보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살던 아니면은 다른 집에서 살던지 간에 그 미성년자를 위해서 뭐 밥도 해줄 수도 있고 학교 가서 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커스터디언이라고 불러요. 보통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 가디언이라는 게 이 커스터디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용어로 쓰자면은 guardian of the property는 재산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도와주는 분이고 custodian은 모든 전체적인 이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언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게 재산 분할을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주는지 그거를 이제 유언장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이 real estate property 그러니까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던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deemed disposition이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날짜에 이 집이 팔렸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 집을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집이 조인트 테넌시로 돼 있다. 그러면은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살아계신 조인트 테넌트한테 자동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집이 테넌트 인 커먼으로 돼 있다 하면은 그 집 남아 계신 분이 명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인트 테넌시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부부가 집을 살 때 같이 사는 경우가 조인트 테넌시를 받으시고 테넌시 인 커먼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종종 이런 식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분들 두 분이 아니면 세 분이 집을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사셨다. 그렇게 되면은 테넌시 인 커먼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조인트 테넌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n분의 1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계시면 50%씩 그다음에 세 분이 계시면 3분의 1씩의 명의를 받게 되시는 거고 테넌시 인 커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베스트를 한 금액만큼 퍼센티지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20%, 두 번째 분이 50%, 나머지 분이 30%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티지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추천해 드리는 거는 메인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테넌시로 하셔가지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나머지 분이 이 명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인트 테넌시로 바꾸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테넌시 인 커먼으로 돼 있으면 조인트 테넌시로 바꾸시는 게 말하자면 이 에스테이트 플래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테넌시 인 커먼으로 굳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은 꼭 유언장을 쓰셔가지고 내 포션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해두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캐피럴 게인스 텍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eemed disposition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은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집이 팔렸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 집에 대한 텍스를 정하게 되는데 캐피럴 게인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메인 레지던스가 아니라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갖고 계신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집 오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캐피럴 게인스 텍스인데 내가 집을 1밀리언에 샀는데 1.5의 집을 파시게 되면은 하프 밀리언이 이제 말하자면은 내 프로핏이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핏의 50%가 내 인컴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25만 불이 내 인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퍼티를 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갖고 계셨다고 하면은 그
돌아가시는 시점에 그 집이 팔렸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 집에 말하자면은 그 value를 정하시게 되고 그 value를 정한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한 investment property에 대한 capital gains tax를 내셔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집 갖고 계시는 거는 대부분 그 조인트 테넌시로 바꾸셔가지고 살아계신 분이 받으실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나중에 이제 집을 처분을 하신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캐피럴 게인스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룰이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만 알고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기타 등등 내용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분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말하자면은 유산 상속이죠. 상속세가 없어요. 상속세가 없는 대신에 프로베이 텍스라는 게 있어요. 프로베이 텍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망자의 재산을 처분을 할 때 그 망자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리얼 에스테이트도 그렇고 나머지 모든 그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현금화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 현금에 대한 세금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 5만 불 같은 경우에는 15불,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매 1,000불마다 15불씩 그게 이제 세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베이 텍스를 피하시기 위해서는 살아생전에 모든 재산을 처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하시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녀분들이 너무 스포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도 가장 좋은 에스테이트 플래닝은 지금 갖고 계신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시는 게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미리 나눠주시는 게 프로베이 텍스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유언장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할 때 또 하나 쓸 수 있는 툴이 뭐냐면은 트러스트라는 게 있어요. 트러스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내 그 베네피셔리 수혜자한테 바로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신탁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돈만 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의 사업을 실패를 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자식에게 바로 돈을 가게 되면은 또 그 돈 갖고 어, 장사한다고 했다가 또 돈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한 감이 있어가지고 신탁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에게 줄 돈이 1밀리언이 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신탁을 해서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한 다음에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를 주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만큼의 돈만 줄 수 있도록 이 유언장에다가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년 얼마씩 아니면은 매달 그 1밀리언에 나오는 그 이자만 그 아들이 가져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모든 재산을 18년 후에 이 아들이 오롯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신탁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재산을 분배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언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레가시라고 해서 내가 장학재단이나 자선단체 또는 교회에다가 내 재산의 일부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홍福재단에다가 내가 죽고 나면은 나의 재산 중에 뭐 10만 불은 홍福재단에다가 기부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언장에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종 이런 식으로 하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베이 텍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레가시를 통해 가지고 분배되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기타 사후 준비 또한 유언장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게 장례 절차랑 올간 도네이션을 유언장에다 쓰실 수가 있어요. 올간 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 장기 기부를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장례 절차 같은 경우에는 유언장에다가 내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될지 그거를 이제 쓰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법적인 제재 효과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당시에 갖고 있는 재산이 10만 불이다. 근데 세금이며 뭐며 이거 다 떼고 나면은 남는 금액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장례 절차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언장 안에 있는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100% 이행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례 절차를 내 유언장에다가 적어 놓으시면은 이 유언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 망자의 장례 절차에 대한 희망사항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유언장에다가 이제 넣어 놓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장지는 어디 뭐 벌링턴에다가 마련을 해놨으니 그쪽에다가 내 시신을 묻어다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죽고 나면은 내 시신은 한국으로 보내라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유언장을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유언장에 대한 내용은 그게 다고요. 이제 사실 유언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유언장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맞지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어, 이, 이 유언장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은 1대1 대면을 통해 가지고 컨설테이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미리 질문을 하셨던 분들의 보냈던 질문들인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왔던 질문이 한 번 작성한 유언장은 매년 수수료를 내는지요라고 왔는데 유언장을 한 번 만드시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이제 수수료 처음에 내시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매달 매년 수수료를 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대신 유언장 내용이 크게 변화가 되면은 유언장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새로 유언장을 만드셔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결혼을 하시거나 두 번째로 누군가가 이 집안에 태어나거나 자녀분이 생기셨다든가 아니면 세 번째로 이혼을 하셨다든가 이런 상황일 때는 유언장을 다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집행할 수가 없게 되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유언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이벤트가 생겼을 때는 항상 다시 유언장을 만드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변호사 사무실이 먼 곳으로 이동이 되면 유언장 효력을 어떻게 배려할 수, 변호사 사무실하고 유언장하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이제 10년, 15년 전에는 보통 유언장을 만드시면은 그 원본 유언장을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을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요. 보통 요새 유언장을 만드시면은 원본 유언장은 손님이 직접 가져가시고 변호사는 그 내용에 대한 카피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하고 유언장 효력하고는 전혀 별개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네피셔리를 정할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예요. 예를 들면 RESP, RRSP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베네피셔리를 정하실 수 있는 그런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유언장 없이도 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 증명서만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그 베네피셔리가 그 예금이나 RESP, RRSP, 인슈런스 폴리시에 준하는 지급 내역 금액 같은 거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부동산을 누구에게 상속되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3개가 있으셨고 그다음에 메인 레지던스가 있으셨는데 메인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테넌시로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베네피셔리를 정하거나 상속이 누구한테 되는지를 표시하실 필요는 없었지만 만약에 혼자 갖고 계시는 프로퍼티라든지 아니면 테넌스 인 커먼으로 갖고 계신 프로퍼티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누가 이거를 수혜할 수 있는 베네피셔리인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유언장을 통해서 받는 inheritance라고 하는데 유언장을 통해서 받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자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저희한테 왔던 질문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채팅으로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 probate tax apply to life insurance. 라이프 인슈런스랑 RRSP, TFS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네피셔리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인스트루먼트이기 때문에 프로베이트 텍스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유언장을 바이패스해서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RRSP나 RESP 등등 이렇게 registered instrument로 해 놓으시면은 유언장이 굳이 필요 없이 집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